그 두 분이 이제 지난번 제 얘기를 듣고 기존의 시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손질을 하셔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거 보이죠? 예, 보입니다. 자, 오늘은 창경궁.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올리신 거를 한번 낭송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이 선생님 한번 낭송해 주세요. 창경궁 이종주. 옹기종기 엎드린 정각들, 역사의 덤불 속 왕조의 요람, 살포시 솟은 처마 끝 창공을 향한 세월의 촉수, 뒤주 속 아득한 인연엔 회화나무 구부정 타들어갔네. 500년 세울음 지금도 들려오는데, 잔물결 반짝이는 호수, 상념은 조용히 바람에 떠가네. 지난번 거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뭐 심리적 변화든지 간에 무슨 배움이 있었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비유를 할 때 조금 일단 뭐 생각나는 걸 대다 보니까 창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들어가지고 약간 좀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많지는 않지만 기존 것은 지우고 좀 다른 식으로 쓰는데 구성을 말씀하신 대로 창경궁 자체의 어떤 고유한 거를 포함해서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게 뭐 그런 형용사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거보다 훨씬 시다워졌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진일보라고 하는데 진일보는 아니고 2보 내지 한 3보 한 4보 정도 진한 것 같아요. 우선 말이죠.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 두 행식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러한 그 행배열 자체가 가진 그 운율이라고 할 때 율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 자체가 가지는 음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 여기에 하나가 속줄이 돼버리면 좀 그 음악성이 흐트러질 것 같은 두 줄, 두 줄, 거의 글자 길이도 비슷비슷한 이런 것 자체가 지난번에는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비유 같은 거 있고 제일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주 속 아득한 인연인데 이게 사도세자 말한 거죠? 예, 예. 사도세자가 결국 이렇게 창경궁하고 관련이 있나요? 일단은 영조 임금이 이제 자기 앞에서 일단 가뒀는데 이제 며칠 뭐 8일인가 그러니까 계속 있는 동안에는 창경궁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두 분 작품을 감상한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가을시 모음 해가지고 가을을 노래한 시들을 한 7, 8편 동서고금 우리나라 거 외국 거 볼 건데요. 그 중에는 이제 한문으로 된 한시도 있어요. 근데 한시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대개의 경우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준비한 한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그냥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채화 같은 거예요. 그 수채화에는 사람이 없는 수채화도 많죠. 그냥 풍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청경궁을 사람 안 넣고 사진만 찍을 수도 있고
풍경도 그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넣고 또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그 혼자 된 할아버지 배웠는데, 이제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아무도 없는 집, 그 막막함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때 어디에 눈이 가냐면, 만약 강아지를 기른다면 강아지에게 제일 먼저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도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화분으로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사람에게 눈이 가요. 사람이 있으면 강아지는 두 번째예요. 물론 강아지는 반갑다고 하겠지만은, 먼저 사람한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는 동물. 그 다음에가 식물이에요. 식물도 살아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살아있지 않은 물건으로 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거든요. 아마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말이죠. 시도 풍경 사진만 찍는 것도 좋겠지만은,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다이내믹해지면서 이제 깊이가 생겨요. 깊이라고 하는 거는 단선으로 해가지고는 안 생기고, 줄이 두 줄, 석 줄 복합하면서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대상이 하나만 된 밋밋한 그냥 바다만 찍었다. 그거보다 바다와 하늘이 같이 찍혔다 하는 거 다르고요. 바다와 하늘인데 거기에 하늘이 좀 노을 지고 있다 또 다르고요. 바다가 물결 치고 있다 또 다르고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 또 다르고요. 배 위에 갈매기가 날고 있다. 이렇게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합하면서 의미 교직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은 심오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풍경에다가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상당히 그 작품이 무게가 있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풍경만 말했는데, 두 번째는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번엔 또 사람이요. 아무 탈 없는 무탈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들어올 때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전에 한번 얘기했죠. 거의 일제시대에 청록파 시인들은 주로 산수화처럼 풍경을 묘사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조지훈 선생 같으면은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비를 하고, 승무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을 묘사를 하기는 하는데, 오동잎 잎새마다 다리지는데 풍경하고 사람을 묘사해요. 그리고 이제 누구야, 그 박목월 선생,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 가지 가지 버는데 봄눈너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바르신다 해가지고 사슴과 예쁜 산, 이상적인 산까지 그려요. 근데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면 이제 풍경에다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나그네,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그래서 아주 산들산들 약간은 우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번민까지는 없는 사람 같거든요. 거의 해탈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승무에 나오는 여성은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조금 더 깊이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서정주로 넘어와서 서정주 선생의 첫 작품인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종이었어. 지금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야, 종.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나의 이마에는 피 몇 방울이 언제나 배어 있어. 병든 숙회처럼 헐떡거리면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풍경만 그릴 수도 있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로 오면 올수록 더 사람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만은 틀림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작품에는 없었던 이 뒤주 속이라고 하는 게 서정주 선생의 경우는 애비는 종이었다 같은 거다 이 말이지. 그죠? 아픔이 들어온다 이거지. 아픔이 들어오니까 요 전체가 지난번하고 다른 어떤 무게감 내지 박력 같은 게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뒤주 속 아득한 인연하고서 자세한 내용도 없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도 없어. 근데 나하고 관련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제 더 살아 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10단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재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시상을 갖고.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이렇게 한 거를 비교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요. 역사를 거닌다. 이 전혀 출발이 다르죠. 이게 역사를 거닌 사람이 누구예요? 시인이죠. 시인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인이 어디 있는지 없어요. 그냥 장면은 잘 조용히 보는데 시인이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사를 거닌다. 이게 어디서 내가 이런 구절을 생각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읽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서정주 선생의 시 있잖아요. 북악과 삼각이 형과 아우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다가 어느 사이에 광화문에 다다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긴 이야기를 그냥 역사를 거닌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꿰고 거닌다. 옹기종기 엎드린 정각 앞에 선다. 다. 자, 이제 정각 앞에 섰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순서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딱히 순서가 없지도 않지만 분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거닌다. 창경문서로 걸어가요. 걸어가고 정각 앞에 섰어요. 좀 한 몇십 걸음 걸어간 거죠.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살포시 흘러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요 두 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왕조의 요람, 역사의 덤불 속 왕조의 요람. 근데 왕조 요람 같은 거는 어디서 누군가가 했을 것 같은 말이잖아요. 참 새로움, 남이 안 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살모시 소준 처마 끝, 살포시 소순 처마 끝, 창공을 향한 세월의 촉수가 이제 이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살포시 흘러내리는 처마는 무얼 바라 그 끝을 위로 쳐든 것일까? 이렇게 하면 시인이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처마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개입되어 있어. 그죠? 내가 생각해보니 이렇다는 거죠. 살포시 흘러내리는 처마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없었는데 들어올리는 걸 바람, 에다가 넣었다. 무얼 바라. 그러면서 이제 이거 지금 뒤주 속 아득한 인연을 이렇게 고쳐본 거예요. 오, 감탄을 넣어서 뒤주 속 빛 고통으로 해갖고 좀 더 힘을 준 거죠. 즉, 여기 구부정 타 들어갔네. 근데 타 들어갔나도 힘 준 거예요. 구부정 타 들어가는 회화나무여. 이렇게 했어요.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0년은 아닌 것 같아요. 300년인가 그렇게 돼요. 250년이나 300년. 300년 전 서러운 새 울음이 하고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잔물결 반짝이는. 그게 이제 여기서, 자, 처음에 역사를 거닌다, 정각 앞에 선다. 이걸 보고서, 이제 역사를 생각하면서 뭔가 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마음이 나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뒤에 아마 잔잔한 호수가 있었던 거죠. 돌아오면. 시간적으로도 돌아오고, 이제 시상으로도 돌아오면 잔물결 반짝이는 호수. 여기는 서럽게 타고 이런 아주 아픈 건데 이거는 전혀 아픔을 모르는 호수죠.
정도 울음도 없는 바람은 불고. 이제 여기 중간에 부정이란 말을 넣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정. 아버지 부정이라는 게 이게 그 누구야 이 사도세자를 가둔 아버지인들 편했겠어요. 근데 그 부정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복합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부정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어서 조금 너무 노골적이면 좀 시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도 울음도 없는 바람은 불고 여기 바람이 분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이라는 놈은 정도 눈물도 없고 호수는 인간사를 모르는 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상념은 구름으로 흘러가네 이렇게 한번 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를 거닌다. 옹기종기 엎드린 전각 앞에 선다. 살포시 흘러내리는 처마는 무얼 바라 그 끝을 위로 쳐든 것일까? 오, 뒤주속 빛빛 고통으로 구부정 타 들어가는 회화나무여. 300년 전 서러운 새 울음이여. 돌아오면 잔물결 반짝이는 호수. 정도 울음도 없는 바람은 불고 나의 상념은 구름으로 흘러가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번 손질을 해본 건데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감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구성 면에서 이제 역사를 거니는 거에서 이제 궁궐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런 이렇게 순서가 차례대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구성이 짜임새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게 토해내는 듯한 그런 그 어떤 쌓인 감정을 이렇게 토해내는 듯한 이제 그런 어깨가 또 무얼 바라 그 끝을 위로 쳐드는 것일까라든가 이게 회화나무여 새울음이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감정을 조절해 가지만 좀 더 격한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종의 이게 기승전결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기해서 승 해가지고 전에서 한번 클라이막스를 친 다음에 다시 잔잔하게 이렇게 오면서 자기로 돌아오는 이런 식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 바하님 의견도 좀 들어보자고요. 예, 저는 이종주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수필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수필을 올려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뜻하지 않게 창경궁이라는 시를 지난 시간에 올려주셨는데 예, 시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었는데 굉장히 저는 수준 높은 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우리 김정빈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다시 써서 올렸는데 좀 놀랐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풍경을 창경궁이라고 하는 궁궐의 그냥 풍경을 묘사 이제 한 것에서 넘어가가지고 그 사도세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역사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 저도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 어떤 인물이 그것도 어떤 정말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세자의 그런 어떤 운명 그런 것들을 서러운 새 울음이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표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시를 굉장히 많이 써보신 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처음 쓰시는 것 같지 않게 굉장히 그 표현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 처음 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다양한 감각도 많이 나왔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고쳐봤는데 이 고쳐본 것이 자칫 우리 이 선생님의 그 가는 길을 제한하거나 가로막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걸 할까 말까. 그러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배워지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가지고 이거하고는 이제 그 의취만 취하시고 요 구절 같은 건 자유롭게 해서 한 번 더 창경궁을 고쳐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어떤 기승전결이라든가 좀 더 그 사람의 그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예. 걸 한번 그러니까 고민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시인의 마음이 시인이 좀 더 개입하는 시를 써보는 것도 괜찮아. 예,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같은 것이 여기에 그 사도세자 같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뭐 사람 살다 보면 뭐 작지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죠. 뭐 그 나아갈 길은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어요. 이 언어가 나갈 길은.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연습하는 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용감해야 됩니다. 적어도 언어에 관해서는 용감해지자고요. 실제로 칼을 들고 총을 들 때는 덜 용감하더라도 언어에 대해서만 용감하게 자유롭게 장검을 휘두르는 마음으로 마음 놓고 한번 휘둘러서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가을 시를 감상하고 날 거니까 가을에 대해서 한번 시를 써보시기를 권해요. 창경궁하고 관련 없이 말이죠. 이건 요것대로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하님 걸로 넘어갈게요. 바하님 한번 읽어주세요. 가을날, 바하. 오, 이미시여, 아름다운 가을날. 하늘은 옥처럼 맑고, 구름은 높이 떠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히 무심 속에서 임께 다가갑니다. 아, 무심의 경지여. 아, 자유로움의 경지여. 임의 자유로움 속에서 저의 자유가 꽃 피어나고 저는 임을 위해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무심만이 그대를 구하리라. 고요하시오. 침묵을 지키시오. 임의 고운 목소리가 제 귀에 부드럽게 와 닿습니다. 아, 가을날 수정처럼 맑고 코스모스처럼 부드러운 나의 임이시여. 아, 무심의 가을이여. 따사로운 기쁨이여. 황홀한 자유함이여. 모든 만물이 조화롭고 아름답네. 요 시를 쓰게 된 뭐 동기랄까? 시상을, 어떤 시상을 갖고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이렇게 써서 올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어떤 시리즈로 계속 한번 써봐야 되겠다. 임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한, 네, 저의 이제 어떤 고백의 이런 시들을 조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가을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제 나무들도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 왔어요. 근데 그런 가을날 특히 더 이제 그 임을 향한 그런 마음이 떠올랐고요. 제가 추구하는 그런 무심이라든지 또는 자유로움의 경지 이런 것들을 이미 이렇게 저에게 이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지를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속에
네, 그러한 무심의 그런 가을, 아름다운 가을에 음,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음,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음, 느낌을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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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하님은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여러 편의 시를 이렇게 내셨고, 이제 그걸 전체적인 그 과정을 보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점점 뒤로 올수록 이런 가을이여, 기쁨이여, 자유함이여, 경지여, 이렇게 이렇게 감탄이죠. 예? 이런 감탄과 찬탄이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지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마음 안에 감탄, 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탄의 언어니까.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못 보아내는 것을 보아내는 눈을 가진 건데 그것이 창이잖아요. 못 보아낸 걸 보아낸다는 것은 감탄일 뿐 아니라 경탄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읽는 사람도 와 하고서 새로운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정으로 느낄 수도 있고 인식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하님의 그 시들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 안에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이제 요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무심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차올라서 이제 잘 익은 술이 개워 넘치듯이 이렇게 반려되어서 넘치는 그런 느낌을 줘요.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시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문학을 배우고 시를 배우는 이유는 뭐 시인이 되어서 이름 날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못 보던 걸 보면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을 보는데, 꽃을 다른 시각에서 본 시를 하나 읽으면 세상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나의 세계가. 그래서 그렇게 세계가 넓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칭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도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 바하님의 글도 전체적인 그 시상의 흐름이 앞에 우리 그 이 선생님이 그러하듯이 제가 고친 거는 약간 기승전결식으로 순서적으로 좀 짜임새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전체적으로 뭔가 통일감이 있고, 예, 앞에서 끝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그 전체적인 짜임새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요게 조금 그 점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심의 경지여 자유로움의 경지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무심의 경지나 자유로움의 경지는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높은 경지인데 더군다나 경지라는 단어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런 시들이 타고르의 시에 상당히 영향받으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고르는 자신의 경지를 말한 적이 없어요. 큰 시에서 말하지를 않고 항상 임 앞에서 자기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임을 찬양하고 여기 비천한 시인이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내가 임 때문에 무심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여쭙는 거죠. 그 바하님이 시인의 자리를 내가 이 시를 쓰는 자리를 무심의 경지라는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서 내가 시를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타고르처럼 임의 발 아래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저 아름다운 마음을 고백하는 시인으로서 자기를 위치 잡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그 겸손한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또 이런 구절이 들어가려면 이 앞뒤 구절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미 나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나는 이한테 배우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배우는 사람인데 다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구절이 나오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무심의 경지나 자흐름의 경지에 뭐 지금 정말 그 분석에도 거의 못 간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쓴 것은 도달하고 싶다는 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임의 음, 자유로움 속에서 저의 자유가 꽃피어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동경하는 아하, 추구하는 예, 무심의 경지와 자유로움의 경지를 그냥 아, 예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예, 지금 예, 적어도 내가 읽기에는 예. 내가 그리로 간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없는 거야. 아, 이것이 그렇게 내가 그거를 목표 삼는 또는 가고 싶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예. 하니까 다가가갖고 내가 의심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아, 읽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한테 여쭤봅시다.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힙니까? 시인이 여기에 도달한 걸로 읽힙니까? 아니면 시인이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목표 지점으로 읽힙니까? 어, 네, 그냥 일반적으로의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예, 근데 시인 입장은 안 돼봤고 독자 입장에서 어차피 뭐 그냥 제가 아직 도달한 경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찬탄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찬탄으로 조금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논리적으로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약이랄까 뭐 이제 저는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어. 음, 갑자기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어쨌든 자연스럽지는 않다. 예, 예, 그 위치상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한 줄이 있든지, 그죠? 이것이 예, 내가 지향하는 바이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더 낫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한번 고쳐서 본 걸 한번 볼게요. 요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쓴 거는 이제 원래 바하님이 쓴 건데 이게 진하게 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고쳐본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 이제 여기서 쓴 시상이라든가 언어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 이 선생님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활용하되 순서를 바꾸고 정리를 하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 보면 제가 한두 줄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아름다운 가을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오 이미시어부터 시작을 안 하고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평명하게 저는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감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기승전결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불 냄새 피어나는 이렇게 하다가 새파란 조금 더 라라라라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그 네 줄로 되어 있는 니트 형식의 가곡이나 동요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9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또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는 얘기해 봤어요. 아름다운 가을날 하늘은 옥빛으로 맑고 구름은 높이 떠가고 있으며 똑같아요. 역시 똑같아. 여기 하셨던 말씀이야. 제 마음은 고요히 님께 다가갑니다. 이게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창경궁하고. 그 대신 이제 먼저 풍경부터 묘사하고 이제 내 마음이 다가가고 님의 고운 목소리가 제 귀에 부드럽게 와닿습니다. 역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게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게 저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을날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래서 그 가을하고 닮은 님께 다가가니까 소리가 와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요 말이 이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말 다음에 넣습니다. 무심만이 그대를 구하리니 고요하라 침묵을 지키라. 고요하시오 지키시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했어요. 이것이 똑같은 명령형이지만
님은 아주 지고한 신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고 경어를 쓴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요즘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번역한 것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보면 하라 이렇게 하죠. 둘 다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워낙이 높은 신성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또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까 무신만이 그대를 구하리라 고요하시오 침묵을 지켜 이렇게 되는데 구하리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러면 연결이 되죠. 고요하라 침묵을 지키라. 가을날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설명했는데 앞에서 가을을 한번 말했어요. 아름다운 가을날. 근데 또 가을이 또 나오거든요. 아 가을날 하고서 앞에서도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해서 가을날이 두 번 나올 경우에 꼭 그래야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말을 무슨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시적 긴장, 언어 긴장을 유지하는 데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가을날 앞에서 가을을 말했으므로 이거 뺐다 이 말이에요. 수정처럼 맑고 이것도 앞에서 맑음이 한 번 있어요. 하늘은 옥처럼 맑고 그랬잖아요. 맑음도 한 번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빼자 이거죠. 그럼 무신만이 그대를 구하리니 고요하라 침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반응할 차례인데요. 오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시인의 아름다움으로 가까운 이 계절의 황홀한 자유여 나사로운 기쁨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피날레로 지금 올라가는 걸 제가 좀 제가 만든 언어로 우리 바하님 거하고 섞었어요. 코스모스처럼 부드러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따사로운 기쁨이여 황홀한 자유함이여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쓴 구절은 뭐냐면요.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뭐 성자까지 하면 너무 벅차니까 현자 정도 했어요. 정신이라는 건 지적인 거죠.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정서적인 거죠. 인간이 대상을 파악하는 두 가지가 정신과 미죠, 미. 현자는 정신으로 현인이 되죠. 근데 시인은 아름다움으로 시인이 되죠. 인간은 두 가지를 이렇게 각각 배열한 거예요. 이런 배열 같은 거는요, 철학적 공부를 해므로써 나와요. 칸트가 인간을 지성과 감성으로 분별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숙고 내지는 많은 사색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게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여기는 드높다고 그랬어요. 시인의 아름다움으로 이번엔 가까워요. 드높으면 멀죠. 내가 가기에는 너무 멀죠. 근데 시인의 아름다움은 가까워. 시인은 현자보다는 훨씬 가깝죠. 나도 작은 시인이죠. 우리뿐 아니라 누구나 조금은 다 시인이죠. 가까운 이 계절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래서 여기서 가을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는 가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계절 이래버렸어요. 앞에서 가을을 말했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계절 해도 가을이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지금 이 가을로부터 이 인도 생각하게 되고 무신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정신도 고향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자의 정신도 가을이 이렇단 말이죠. 시인의 이걸 비유죠. 그러니까 가을이 현자의 정신처럼 드높고 시인의 아름처럼 가까운 거죠. 이 계절의 황홀한 자유여 따사로운 기쁨이여 이게 순서를 바꿨어요. 따사로운 기쁨이여 황홀한 자유함이여 그런데 함이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냥 자유여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꿨느냐면은 황홀한 자유라는 거는 현자의 정신하고 가까운 것 같고요. 기쁨이라는 거는 시인의 아름다움하고 가까운 것, 유사한 것 같아요. 통할 것 같아요. 현명하고 정신이 높을수록 자유롭고 아름다움을 느낄수록 기뻐질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럴 것 같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감성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뀐 이유는 현자의 정신은 황홀한 자유이고 시인의 아름다움은
따사로운 기쁨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배열을 한 겁니다. 임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임의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저의 자유가 꽃 피어나고 저는 임을 위해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아 무시무 경지여, 아 자유로운 경지여.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높은 경지이므로 시인의 경지로 좀 낮추어서, 저는 이거를 목표로서 쓴 것이 아니라 시인이 여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제가 고쳐 써본 거예요. 자, 여기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오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시인의 아름다움으로 가까운 이 계절의 황홀한 자유여, 따사로운 기쁨이여. 임의 크나큰 품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감탄하고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임의 크나큰 품 안에서 저의 자유는 한 방울 꽃봉오리로, 저의 기쁨은 한 방울 영롱한 이슬로 맺힙니다 해갖고 앞에서 말한 자유와 기쁨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임의 품 안에서 이제 내 자유가 꽃봉오리로, 그 다음에 기쁨은 이슬로 맺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지만 한 방울 꽃 정도는 되고 한 방울 이슬 정도는 됩니다 하니까 뭐 그렇게 잘난 척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리하여 이렇게 이제 기쁨이 들어왔으니까, 그리하여 저는 임을 우러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앞에도 흥겨운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흥겨운이란 말이 이 전체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요. 흥겹다는 말은 니나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신성성 앞에서 흥겹다는 단어보다는요, 뭐 찬양이든지 아무튼 이런 뭐 뭔지는 몰라도 그 흥겨운 노래 말고 무슨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이 조화롭고 너와 함께 아름답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두 줄로 해서 모든 만물이라는 말도 약간 중복이에요. 만물이란 말 자체가 모든 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죠. 일만 만자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사물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만물하면 중복되니까 그냥 세상 만물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 만물이 조화롭구나, 너와 함께 나 또한 이렇게 넣었어요. 아름답구나 라고. 그러니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세상 만물이 조화롭구나, 너와 함께 나 또한 아름답구나 라고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도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누군가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너가 이제 광의의 나인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타가 모두 아름답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쳐 쓴 게 어수선하니까 재정리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가을날, 하늘은 옥빛으로 맑고 구름은 높이 떠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히 임께 다가갑니다. 임의 고운 목소리가 제 귀에 부드럽게 와 닿습니다. 무심만이 그대를 구하리니 고요하라, 침묵을 지키라. 오 현자의 정신으로 드높고 시인의 아름다움으로 가까운 이 계절의 황홀한 자유여, 따사로운 기쁨이여. 임의 크나큰 품 안에서 저의 자유는 한 망울 꽃 봉오리로, 저의 기쁨은 한 방울 영롱한 이슬로 맺힙니다. 그리하여 저는 임을 우러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만물이 조화롭구나, 모두와 함께 나 또한 아름답구나 라고.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바하님의 감상을 들어봅시다. 예, 예. 예, 아름다운 가을날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오, 이미시여, 뭐, 이런 거보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심의 경지와 자유로움의 경지,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예, 뭐, 시인의 아름다움으로 가까운 이 계절에 이런 표현 되게 참신하고요. 되게, 멋있는 표현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수정처럼 맑은 이런 진부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삭제하시고, 좀 더 새로운 참신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바하님도 똑같이요.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로요. 예, 이걸 가지고 제 건 무시하시고요. 제 건 무시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손질해 보시기를 권하고, 이제 가을날 가을을 노래한 시를 들으시고, 또 가을 시까지 한편에서 새로 한 번 또 가을 시를 도전해 보시기를 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 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에는 마른 바람을 불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살을 비추어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 주시고 진한 포도송이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가을의 노래, 폴 베를렌. 가을날 비올롱의 긴 흐느낌 가녀린 슬픔으로 내 마음 쓰려오네. 종소리 울리면 가슴이 메어 나 창백히 지난날 그리며 눈물 흘리네. 이제는 가야지. 나 쇠잔히 모진 바람에 휩싸여 이리저리 불려 다니는 낙엽과 같이.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 이해인. 가을에 바람이 불면 더 깊어진 눈빛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물들면 더 곱게 물든 마음으로 당신이 그립다고 편지를 쓰겠습니다. 가을에 별과 달이 뜨면 더 빛나는 기도로 하늘을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더 넓게 사랑하는 기쁨을 배우겠다고 황금빛 들판에 나가 감사의 춤을 추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연가 김정빈. 긴 밤 거두이고 경쾌한 리듬으로 새벽이 들이우면 또 하루를 열어 젖히는 청아한 웃음소리. 일상이 흩어져간 내 작은 뜰악에 피어나는 그대의 고운 선율들. 은빛 비늘로 승화해간 여름의 잔해 위에 솔게 죽어간 성좌들이 찬란히 부활해오고 젊은 산새들의 피 끓는 울음으로 여울 위에 번져가는 가느다란 비곡을 휘몰아 전 우주적 심도로 뇌알이 치는 드높은 찬가의 승리여. 결고운 햇살들이 바람 끝에 부서지고 은행나무 아래로 향혼이 흐른다. 추청 정완영. 필시 무슨 언약이 있기라도 한가 보다. 산자락 강자락들이 비단 피를 서로 펼쳐 서로들 눈이 부시어 눈 못 뜨고 섰나보다. 산 너머 어느 산마을, 그 언덕 너머 어느 분교, 그 마을 잔치 같은 운동의 날 갈채 같은 그 무슨 자지러진 일
세상에는 있나 보다. 평생에 편지 한 장 써본 일이 없다던 너, 꽃이 같은 사연을 받아 봉지 지어 온 걸 봐도 천지의 귀 속 이야기 저자라도 섰나 보다. 가을에 박재삼. 가다간 밤송이 지는 소리가 한참을 남아 절로는 희뜩 희뜩 눈이 가는 하늘은 그 물론 짧은 한낮은 조이 청룡하더니라. 성묘 공손하니 엎드린 이마에도 하늘은 드리운 채로 휠같이 서글프고 그리운 이를 부르기 겨워 이슬 맺히네. 세상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것. 그 밑에 우리들은 과일이나 주워서 허전히 넉넉히 어루만질 뿐이다. 산행 두목. 원상 한산 석경사 백운 생처 유인가. 정거 좌의 풍림만 상엽 홍어 이월화. 한산 비탈진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드디어 흰 구름 이는 곳 예쁜 집 한 채 있어라. 술에 멈추고 말 없이 앉아 석양 물든 단풍숲을 본다. 2월 꽃보다 고운 세상 가득 붉은 가을아. 추흥 두보. 옥로 초상 풍수린 무산 무협 기소삼. 강간 파랑 겸 전용 세상 풍은 접지음. 종국 양계 타일루 고주 일계 고원심. 한의 처처 최도척 백제 성고 금모층. 찬 이슬 내려 단풍 물드는데 쓸쓸한 무산 골짜기 가면 강 물결 일어 하늘 치솟고 변방을 어둡게 뒤덮는 구름. 국화 다시 피어 또 눈물 흘리고 메어 있는 배여 언제 고향에 가리. 이제 추위가 오리라. 백제성 뒤 흔드는 오 다듬이 소리. 해설 이원석. AD 667년 기주의 서각에 살고 있을 때의 작품. 여기에는 무협의 유명한 계곡이 있어서 그 길이 160여리 양쪽에 치솟은 산 사이를 급류가 흐르니 정오가 아니면 해를
볼 수 없다는 험한 곳이다. 전반의 사구는 가을의 처절함을 말했다. 파도는 땅에 있는 것이었만 하늘에 닿았으니 그 광경을 알만하며 변방의 하늘 풍우는 땅을 접했으니 그 처참함이 어떻다 하랴. 천과 지가 대를 이루면서 가을의 쓸쓸함이 우주를 채웠다. 후반에서는 요랑하는 사람의 애절한 향수를 말한다. 두 번째로 보는 국화에서 흘리는 것은 슬픈 과거를 지닌 눈물이요. 메어둔 채인 고주에 실은 것은 향수이거니와 멀리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는 이 모든 비애를 절정으로 휘몬다. 솜씨가 지극히 크면서도 가벼이 날리는 데가 없고 말 하나하나가 천근이나 되는 듯이 무거우면서 시상이 장강처럼 흐르니 일찍이 없던 시인 두보의 작품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힐만하다. 옥로 초상 풍수린 무산 무협 기소삼 강간 파랑겸 전용 세상 풍은 접지음 종국 양계 타일루 고주 일계 고원심 한의 처처 최도척 백제 성고 금모청. 자, 여기까지 감상을 했는데요. 자, 감상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가을에 대해서, 처음에 그 라이너 마리아를 이렇게 이틀 더 남국의 햇살을 비추어, 이렇게,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와닿았고, 예, 그런,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박재삼 시인의 시 몇 수 그때도 배웠었는데, 시조 같은 또 그런 시들도 좋았고, 예, 교수님, 시도 박력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좀, 뭔가 가을에는, 분위기가 조금 비슷한 그런 시들,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있고, 또, 두보의, 시도, 유명한 시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해석이랑 듣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네, 바하님도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도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예, 가을에랑, 그 다음에 이제 김현승 시인님 가을의 기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 그 다음에 또 더 영혼이 성숙하는, 그러니까 모든 오곡백과가 다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계절 같고요. 또 김정빈 교수님의 또 그런 시를 또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또 새로웠고요. 이게 동서양의 그런 시인들이 다 노래한 게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최근에 가을날에 대한 시를 썼고, 또 연속해서 또 가을에 대한 시를 써보라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가을이라는 그런 계절이 이게 주는 어떤 좀 남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러한 계절로 느껴져서 저도
이렇게 조금 그러한 것을 담은 시를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들을 모아서 이렇게 편집하시고 또 낭독까지 하시고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는데 릴케가 아주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훌륭한 거는 다 그만두고요. 훌륭한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 또 유명한 시고 대표시예요. 그런데 이 논리 구조 면에서는 우로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 잘 됐거든요. 마지막 단맛이 승계하소서까지 좋았는데 이렇게 주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집을 짓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못한다. 혼자 남아서 책을 쓰고 이리저리 불안스럽게 헤맨다고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맥락이 이렇게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감사하고 풍요롭고 고귀하고 이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혼자인 사람은 책을 읽고 불안스레 헤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가을이라는 게 시인의 마음과 이게 맞는 건 맞아요. 이 자체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이게 가을 분위기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 자체로서는. 불안스레 헤매는 것까지도 자체인데 문제는 요 앞에 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 시를 따로 쓰면 괜찮아요. 다른 가을 기분을 내가지고 요 주제를 갖고 이 시상을 갖고 따로 썼으면 괜찮은데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전혀 다른 시로 독립된 시여야 될 것 같아요. 스미게 하소서 해놓고 아니면 요걸 했으면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불안스레 헤맸는데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요콩저럭콩저럭콩 우리 저 바하님처럼 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았든지 뭐 성숙을 했든지 해가지고 다시 가을도 다시 위대했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좀요 연하고 앞에 두 연이 뭔가 부조화하다는 것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혹은 두 분도 제 말을 듣고 나서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때요, 이 선생님은? 예, 예전에 그 비천득 님 수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도 앞에 그 아름다운 그런, 좀 고귀한 그런 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푸념이랄까, 이제 현실, 어떤 그 자기 마음에 남은 어떤 그런 씁쓸한 이런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어서 부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뭐 솔직한 게 있는 건지 그 구성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이제 뭔가 감정의 표출을 하나 더 함으로써 뭔가 여운을 남겼다고 해석해야 될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피 선생님 스필 멋지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초조와 번잡처럼 여기도 불안이라는 게 끼어든단 말이에요. 꼭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통일성 면에서는 약간은 어쨌든 의문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죠. 뭔가 그 좀 미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행이 더 있어서 한 연이 더 있어서 한 너댓줄이든 대섯줄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앞에 분위기로 회복을 시켜주면 이거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불안스러워 헤맨 것도 충분히 있을 만하죠. 폭풍우가 치고 나서 고요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실컷 이렇게 막 무르익고 막 햇살이 비치고 이렇게 위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됐단 말이죠. 바하님 생각은 어때요? 예, 정말 지금 교수님의 또 이렇게 평을 듣고 보니까 정말 뭔가 미완의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 시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시를 좋아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사실 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외우고 다니고 필사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좋아했던 시가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이 시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조금만 위로 올려보시겠어요? 예,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나날 시에서 저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거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지난 그,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예, 예. 아, 여기도 저는 또 이거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예, 당신의 그림자를 헤치기엔 예, 들펴내는 바람을 불어. 이게 기가 막히죠. 여 앞에서 예, 이것만 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시를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시인데 맨 처음에 딱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아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렇게 가을날이라고 하는 이런 시 나도 제가 좋아했던 시를 우리 김정비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첫 구절에 제가 너무 이제 매료되다 보니까 뒤에 뭐 이렇게 불안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앞에하고는 일관성은 사실 없어요. 앞에 계속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뒤에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뭐뭐 하소서도 아니고 헤맬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요게 일관성, 했으면은 이제 헬멧입니다 하고 다시 하소서로 나와가지고 요만큼 예, 예, 다섯 행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시여 어떻게 하소서 뭐라든가 뭐 예, 예, 예. 김현승 시인처럼 기도하게 하소서라든가 뭐 이렇게 끝나면 마무리가 된다 이거지 내 말은. 그렇죠. 예, 예.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런데 닐케가 보통 시인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뭐 대표 시인인데 이런 시인조차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봐도 뭔가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고 피천득 같은 우리나라 수필가 중에도 뭐 2등이 될 수 없는 그런 수필가도 그런 걸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논리 철학 면에서 좀 약하긴 약한 것 같아.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단테같이 논리 철학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아주 그냥 건축처럼 작품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요. 모르겠어요. 또 제가 모르는 심오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 릴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른 소리 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표피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베를렌 유명한데 이런 시 같은 거는 뭐 특별한 깊은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번역을 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시 같아요. 프랑스 말의 그 우리나라 김영랑 시 같은 거 있잖아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렇게 그 우리말의 그 소리가 주는 그 울림 그것을 잘 활용한 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지만은 김영랑 시를 번역해도 외국 사람이 보면 이시 비슷하게 그 뭐 좋긴 좋은데 명시까지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였지만은 이게 아마 그 프랑스 말이 가지고 있는 울림들이 좋아서 명시로 이렇게 꼽히는 것 같고요. 김영승 시인 이거는 릴케의 시에 뭐 모자랄 게 없지. 정말 훌륭하지. 다만 릴케가 첫 구절 아까 말한 천년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됐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시가 마지막 열매를 이렇게 여기까지가 너무너무 그뭐 멋들어지고 첫 구절부터 빵 하고 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강력함은 없어요. 김영승 시인은 그런 그 무게감, 두터움, 시의 그 중량, 그 중량으로 치면 저 시가 예를 들면 뭐 미들급이나 되면 이거는 한 반탄급쯤 이렇게 좀 무게감이 덜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아주 훌륭해요. 예, 훌륭해서 이 시가 우리나라 대표시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가을에는 홀로 이렇게 나의 영혼을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많은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했는데 백합의 골짜기라는 말은 기독교적 그 신상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쓴 건지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영성적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로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까마귀가 뭘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 자체만 가지고도 백합이라고 하는 흰 것과 까마귀라고 하는 검은 것이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과 어우러져서 뭔가 아름아름하지만 암시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는 정말 명시로 느껴지고요. 이혜인 수녀님 시는 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시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굳이 또 제식으로 하면 물들면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거, 이런 거는 저 같으면 무슨 다른 말로 고쳤을 거예요. 나뭇잎이 물들면 더 고와진 마음으로만 해도 되고, 굳이 물들면 더 곱게 물든 마음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별과 달이 뜨면 더 빛나는, 이렇게 했는데 별과 달이 뜨면 빛나는 기도, 빛나는 해라면 모르지만 별과 달이 빛난다는 게 꼭 적절한 표현인지 다른 무슨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은은한 기도로 정도가 밤이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래 가사인가 본데, 어디에서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있길래 가수의 노래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뭐 멋들어진 건 없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요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홀로대로 몰랐네. 뭘 몰랐는지는 빠져 있지만 이 느낌이 뭔가 느낌이 있어요. 가을의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가라는 시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시예요. 이 시가 정식 시도 아니고요. 그 문화청년 시절에 아직 작가이기 이전에 그 샘터라는 잡지에 투고했던 독자 투고 시예요. 그래서 아주 어설픈, 저로서는 맨 처음으로 써본 시예요. 시라고 하는 자유시라는 건 처음으로 쓴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에서 한 100m에서 200m 떨어진 데 가면은 노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잎이 떨어진 걸 보고 그 가을 아침에 그 상쾌함을 가지고 이렇게 써본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 이 중간 부분에 약간 좀 뭐랄까 기승전결해서 전에 해당되는 게 좀 있죠. 젊은 삿새들이 피끌로 누름으로 영우리에 번져가는 간단한 피곡을 휘말아 전 우주적 심도로 메아리치는 드높은 창각승이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고 이 청은 이게 맑을 청자도 아니고 이것이 눈이 막다는 그런 청일 거예요. 근데 이 시가 너무너무 좋은 시조예요. 근데 정환영 선생님의 시조가 완결성이 좀 있는데, 이 박재삼 선생님의 시조하고 비교해 보면 박재삼 선생님의 시조는 약간 노자 같아요. 뭔가 풀어진 것도 같고 완결되지 않은 것도 같고 시작하는 것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듯 마는 듯 언어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정환영 선생은 언어가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환영 선생 시조가 좋은 게 많지만은 이 시가 제일 멋들어지지 않나 싶어요. 필시 무슨 언약이 있기라도 한가 보다. 산과 강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비단필을 서로 펼쳐가지고 서로들 눈이 부시어 눈 못 뜨고 섰나 보다. 전부 보다로 끝나는데요. 원작은 부다라고 돼 있어요. 부다. 근데 부다보다는 보다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자는 약간 밝은 기운이 없죠. 보는 밝은 기운이 있고요. 소월시의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에도 보면은 오리다가 있고 우리다가 있는데 소월은 우리다라고 썼나 봐요. 근데 저는 오리다라고 읽습니다. 우리다 하면은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쨌든 산 너머 어느 산마을, 그 언덕 너머 어느 분교. 이게 어느를 반복하고 너머를 반복하면서 재미를 주고 있죠. 근데 분교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학교. 그 정교의 한 절반쯤 되어서 1, 2, 3학년까지만 다니는 뭐 이런 학교들. 조그만 학교인데, 그 마을 잔치날 같은 여기다 그 무슨 해서 그 글을 반복하고, 여기는 마을 반복하고, 제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일부러 반복해서 재미를 살리고 있잖아요. 산 너머 어느 산마을, 그 언덕 너머 어느 분교. 이게 글자 수도요 3, 4, 3, 4 근데 3, 5예요. 그다음에 이거 5, 4예요. 글자 수가 좀 넘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산 너머 어느 산마을, 그 언덕 너머 어느 분교. 그 마을 잔치 같은, 이것도 같은을 또 반복하죠. 운동의 날 갈채 같은. 이렇게 반복, 그 반복하는 재미가 여기 많이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또는 운동회 하면 갈채가 박수잖아요. 갈채 같은. 이런 표현. 이게 창이죠. 이게 창이에요. 그러니까 정환영 선생만의 창으로서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표현이죠. 운동의 날 갈채 같은. 없었던 표현이잖아요. 비단필 서로 펼쳐. 눈이 부시어 눈 못 뜨고 섰다. 저는 처음 보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창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이 시를 알고 나서 어느 분교를 우리가 볼 때, 어떤 운동의 날 박수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 무슨 자지러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지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평생의 편지 한 장을 써본 일이 없다는 그 친구가 있는데 편지 한 장 써본 일이 없는 그런 답답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말이야 꽃씨 같은 사연을 받아 봉지 지어온 걸 받아 자네 보고 싶네 하고서 꽃씨 같은 사연을 적어갖고 꽃씨는 봉지에 받는 건데, 꽃씨 같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온 것만 봐도 이것이 또 기가 막히죠. 천지의 귓속 이야기 저자라도 썼나 보다. 귓속 이야기라는 건 정말 친한 사람끼리 하는 거죠. 엄마와 딸내미, 아들딸도 크면 안 되죠. 아주 어린 나이. 크면은 갑이 귓속에다 얘기 안 하죠. 근데 이 천지가 귓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과 강이 귓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 세상 사물들이 귓속 이야기를 얼마나 하냐, 저자가 저자 시자잖아요. 시장하는 시라는 거를 우리말로 하면 저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장터죠, 장터. 귓속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하면 저자가 됐겠어요.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정말 감탄을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시조 형식으로 맞춰서 써놨으니 외우기가 너무 좋죠. 제가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 근무를 했었고, 거기 주관이셨던 분이 이근배 시조 시인, 전에 우리가 그분 시 무슨 꽃인가를 감상한 적이 있잖아요. 이분이 암기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시조 시인으로서 신춘문예를 5개인가를 당선했던 아주 전설적인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신춘문예 가장 많이 당선한 분이에요.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분인데, 이 시가 어느 신문인가에 실렸어요. 그때 옛날에는 그 시를 싣는 신문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읽고 바로 외워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무슨 얘기 하다가 저한테 이걸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양반에게도 이제 꽂혔던 것인데, 그럴만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요 가을에라는 시는 전에 한번 감상했었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마지막 세상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것. 그 밑에 우리들은 과일이나 주어서 허전히 넉넉히 어루만질 뿐이다. 이건
이태백 뒤에 뭐 두보도 나오지만은 중국 최고 시인 이백두보 옆에 간다 한들 이상 되는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힌 구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재삼 선생의 시조는 앞에 그 정원영 선생의 시조처럼 딱 떨어지지를 않고 무시무정해요. 그냥 슬렁슬렁 하는 느낌이 좋죠. 가다간 밤송이 지는 소리가 한참을 남아오는데 뭐 결론은 이때 뭐 그냥 술술술술술술술술인 것 같은데 그 술술술술 속에 그 묘가 있어요. 세상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것. 그 밑에 우리들은 과일이나 줘서 허전히 넉넉히 허전히 그러나 넉넉히 서로 상반되죠. 상반되지만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가을이 쓸쓸하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시 두 편인데 산행이라고 하는 시를 쓰는 사람은 두목이고요. 주홍을 쓴 사람은 두보인데 같은 두 시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시, 당나라 때 시가 유명해서 당시라고 하는데 당시가 4기로 전개됩니다. 초당, 성당, 중당, 만당 해가지고 초당은 처음 초자고요. 성당은 융성하다는 성당이고 그다음에 중당은 가운데 중자고 만당은 이제 늦을 끝날 무렵이다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두목은 만당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녁놀처럼 좀 쇠락해가는 시절이죠. 이제 두보하고 이백은 성당시인이에요. 시가 가장 피크를 치던 때 시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두 시기 때문에 또 이분이 선배이기 때문에 두보를 대두, 큰 두라고 하고 이 두목을 소두, 작은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보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두목은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까지 지낸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비참하고 힘든 시를 쓸 수가 없지요.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시도 그래요. 그래서 술술술 쉽게 쓴 시예요. 원상 한산 석경사, 멀리 올라간다? 한산의 석경, 돌길인데 기울어져 있어요. 비탈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백운, 흰구름, 생처, 생겨나는 곳에 유인가, 사람 집이 하나 있다. 벌써 이게 동양화가 떠오르잖아요. 산길을 쭉 올라가니 인가가 하나 있더라. 정거, 차를 멈춘다. 정거장하는 정거에 좌에 앉아서 사랑한다. 풍림, 단풍나무 숲, 만, 저물녘의 상엽, 설이 물든 단풍잎이 홍어, 어는 뒤에 무엇 보다. 북다, 2월화. 이 음력 2월이 양력 3월이거든요. 3월 꽃보다 북다 이렇게 돼서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경치만 얘기한 거예요. 경치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즐기는 거예요. 사람이 있기는 있죠. 이 시인도 있고 유인가니까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조차도 그냥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풍경시, 경치를 노래한 시처럼 그냥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놓은 것처럼 수채화 같은 시죠. 근데 수채화가 좋기는 해도 오래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명화라고 하는 시들은 100년을 걸어놓고 계속 봐도 계속 좋거든요. 깊은 맛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가 명시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두보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두보는 추흥이라는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추흥 1번인데 이게 이제 한문을 알고서 이 시를 감상해야 제맛이 납니다. 이게 이제 7원 7글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넉 줄로 되어 있으면 절구고 이제 이게 8줄로 되어 있으면 이제 율시인데 자세한 내용은 그만두고요. 자, 옥로 이슬인데 구슬처럼 맑은 이슬인데 조상. 이게 시들조자거든요. 시들어서 상처난다는 상자니까 가을이니까. 그래갖고 풍수, 단풍나무 숲이에요. 풍수림. 그래서 이제 옥로라는 말은 이제 상강 한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을이 다가와서 찬이슬이 내려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시들게 만든 이제 풍수림인데, 그래서 항상 이 경치를 먼저 말을 해요.
경치를 말을 하면데 그 경치가 시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경치들이에요. 여기 이 경치는 시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네. 그건데 이게 아니에요. 시인이 벌써 조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들어 있는 마음인 거지. 무산무협. 무산이라는데 무협, 골짜기가 있는데 기소삼. 기운이 소삼해. 서늘한 거죠. 서늘한 기운. 앞에도 설명에도 나온 것처럼 협곡이 해가 안 드는 그런 협곡인데 기운이 서늘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앞에 시에는 없는 거죠. 원상한산 석경사에는 없는 서늘한 기운이 있는 이것이 이 시를 힘있게 만들죠. 두텁게 만들죠. 무게감이 있죠. 아까 제가 릴케의 시를 미들급이고 누구 시를 란턴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헤비급이죠. 목중하죠. 무산무협 기소상.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 읽으면 더 느낌이 나겠지만은 중국말하고 한국말로 바꿔도 한자의 음호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우리말로 읽어도 그 음운의 효과를 상당히 80%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산무협 기소삼, 소삼이라고 하는 시옷받침이 주는 삼엄함을 우리말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조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옥로, 조상, 풍수림 이 뜻을 알고서 이걸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느낌이 더 옵니다. 옥로, 조상, 풍수림, 무산, 무협, 기소삼. 서늘한 기운이 있는데 기가 막히죠. 강간. 강의 사이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겸천용, 하늘, 용. 이게 날뛰면서 물이 날뛰어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걸 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솟아 올라서 하늘에 닿아버렸어요. 겸했다. 강 사이에 파도가 일어나서 하늘을 겸해버렸어요. 와. 근데 새는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할 때 새예요. 그러니까 적을 막기 위해서 지어놓은 요새죠. 그러니까 새라는 말은 요새도 뜻하지만은 결국은 풍운이라고 했습니다. 풍운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람과 구름이란 뜻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풍운이라고 그러잖아요. 풍파 이렇게 풍자가 인간사 어려움을 뜻하고 풍운 막 영웅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풍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게 전쟁터인 거예요. 세상 풍운 접지음 땅 지자에 그늘음자 땅이 어두컴컴한데 세상 풍운은 땅에 닿아버렸어요. 와 이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화랑하고 풍운이 대비가 되고 겸천용하고 접지음이 이렇게 대비가. 이게 시가 이제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중국 시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짝을 이렇게 딱딱 지어서 하죠. 총국 일개 타일로 여기까지는 이제 경치 묘사를 하고 경치 묘사가 얼마나 삼엄한지 그때 알록산난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중국이 어지러웠던 시절이거든요. 유명한 양귀비 시절이죠. 당현종 때죠. 총은 이게 여러 가지가 총총이 이렇게 있는 걸 총서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책을 모아놓은 걸 총서라고 하는 걸 총이에요. 총국. 그러니까 국가가 한동이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지어서 많이 피었다 이거죠. 양계는 뭐냐면 2번 피었다는 거는 이제 여기 온 지 2년 돼가지고 작년에도 피었는데 올해도 피었다 이겁니다. 타일루. 이 이제 중국 글자는 이런 건데 이게 글자 하나하나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눈물이에요. 총국 양계 타일루 여기서 저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국화 다시 피어 또 눈물 흘리고 고주 이제 총국에 대비해서는 고주 외로운 배가 있는데요. 일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고원이 고향이에요. 인연 있는 연고가 있는 동산. 고향이란 말은 고을향자니까 연고가 있는 고을 이란 뜻이에요. 내가 연고가 있다는 건 내가 자랐으니까 연고가 있겠죠. 아는 사람도 거기 있고. 그래서 연고가 있는 동산은 결국
고향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외로운 배는 딱 묶여 있는데, 하나로 묶여 있는데, 고원심이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양계, 일계, 타일루, 고원심, 천국, 고주. 그게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 어지럽고 무겁고 답답한데 지금 내가 2년째 와서 눈물을 흘리나니 외로운 배는 외워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그다음에 한이 처처 최독적 시인이 이제 자기 옷을 보니까 한이 아마 얇은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추운 옷 처처 옷깃에 우리말로 하면 옷깃에 최도적 재촉한다 칼도자 자척자 이것은 찬바람이 옛말로는 도척 칼처럼 자처럼 와서 친다 스며든다 찬바람이 들어와서 내 살을 벤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춥다. 그래서 번역에서는 이제 추위가 오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 추워졌다. 추워지고 있다. 이게 옥로조상했으니까요. 가을이고 백제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이 성이 그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가 죽었던 그 성이에요. 그 유명한 성인데 그 성에 이제 사는 거죠. 사는데 높아요. 성이 높은데 저녁모 저녁이 돼서 이게 침이 뭐냐면은 다듬이 방망이 침자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윤호영 선생의 방망이 깎던 노인 할 때 그 방망이가 이 다듬이 방망이거든요. 옛날에는 옷을 빨래를 해가지고 다림질도 하지만은 다듬이 도리에 넣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이걸 폈습니다. 그래서 부인네들이 밤에 방망이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10만 사람이 뭐 사니까 밤에 집집마다 이 방망이를 치니까 그 방망이 소리가 수천 개의 소리가 파파파파파 다다다다다다다 치겠죠. 급하게 이 급자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높고 급해. 성은 높은데 급하게 방망이 치는 소리가 저물녘에 들린다라고 했는데 그 이원섭 시인이 해석한 것처럼 이 급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어요? 이 급함이 바로 시인의 마음이죠. 시인의 감정이 이렇게 급하고 높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경치를 가지고 시인의 심정을 대변시키는 특히 앞에서 이렇게 경치를 말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인간이 들어오고 시인이 들어오면서 자기 삶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백제성고 금모침 하면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낭송할 때 여기다 힘을 줘서 백제성고 금모침 하고서 힘을 준 게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다. 그죠? 찬이슬 내려 단풍 물드는데 쓸쓸한 무산 골짜기 가면 강물결 위로 하늘 치솟고 변방을 어둡게 뒤덮는 구름 국화 다시 피어 또 눈물 흘리고 메어있는 배여 언제 고향에 가지 이제 추위가 오리라 백제성 뒤흔드는 오 다듬이 소리 이제 이거는 이원섭 시인의 번역에다가 제가 조금 재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원섭 시인의 그 번역 시집이 워낙 유명합니다. 이건 구해서 읽어보시길 권해요. 현암사에서 나온 당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반의 사고는 가을의 처절함을 말했다. 파도는 땅에 있는 것이건만 하늘에 닿았으니 그 광경을 알만하며 변방의 하늘풍은 땅에 접했으니 그 처참함이 어떻다 하랴. 천과 지가 대를 이루면서 하늘과 땅이 대를 이루면서 가을의 쓸쓸함이 우주를 채웠다. 우주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시인지 그러니까. 후반에서는 유랑하는 사람으로 애절한 향수를 말한다. 이 시인의 삶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하면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들어와야 시가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죠. 두 번째로 보는 국화. 이거는 이제 2년 됐다 이거죠. 흘리는 것은 슬픈 과거를 지닌 눈물이요. 메어둔 채인 고주에 실은 것은 외로운 배에 실은 것은 향수이거니와 멀리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는 이 모든 피를 절정으로 심한다.
백제성고 금모침. 솜씨가 지극히 크면서도 가벼이 날리는 데가 없고 말 하나하나가 천근이나 되는 듯이 무거우면서도 시상이 장강처럼 흐르니 일찍이 없던 시인 두보 작품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힐만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감상을 해봤는데 10시 7분이나 됐으니까 두 분 그 소감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특히 두보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전에 한시를 배우긴 했어도 이 시는 오늘 처음 본 것 같고 그 좀 한문을 막 잘 몰라서 이렇게 막 감탄을 교수님과 같이 좀 감탄을 이렇게 충분히 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글자 의미를 좀 더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소삼이라든지 이제 마지막 백제성 고군모침 이런 데에 있는 그런 그 시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 시 외우는 것이요. 요 실언 일때는 네 글자를 읽고 세 글자를 읽으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자, 옥로조상 풍수리 한번 이거 읽어봐요. 예. 옥로조상 풍수림, 무산무협 기소삼, 강간파랑 겸천용, 세상풍운 적지음, 총국양계 타일루, 고주일계 고원심, 한이처처 최도척, 국대섬 고금모침, 백제성고 금모침. 백제성고 금모침. 요것을 뜻을 알고서 읽으면 이제 감정이 지금 안 실리는데 뜻을 알고 읽으면 이제 감정이 실리게 되거든요. 옥로 조상 풍수림 우산 무협 기소삼 강간 파랑 겸천용 세상 풍운 접지요 종국 양계 타일루 고주 일계 고원심 한의 처처 최도척 백제 성고 금모침 이렇게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감정을 넣어서. 옥로조상 풍수림, 우산무협 기소삼, 강간파랑 겸천용, 세상풍운 접지음, 총국 양계 타일루, 고주일계 고원심, 한이처처 최도척, 백제성고 금모침. 아주 좋아요. 자, 바하님. 예, 정말 그 가을에 대한 이 시가 이렇게 참 좋으네요. 그리고 이 두보의 시고는 이렇게 잘 몰랐는데 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해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쓰여진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예. 읽어보세요. 옥로조상 풍수림, 무산무협 기소삼, 강간파랑 겸천용, 세상풍운 접지음, 총국양계 타일로, 고주일계 고원심, 한의처처 최도척, 백제성고 금모침. 예. 유원석 번역 시집 보면 해설도 참 잘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다른 좋은 시들도 많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씩 하고서 마치죠. 우선 바하님 이왕 열려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감상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가을밤 깊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좋은 시를 읽고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저는 그 영혼이 맑아지는 이런 시간이었고요. 아름다운 가을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요. 자, 이 선생님.
예, 가을 시를 많이 읽을 수 있었고 또 그 인생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는 그런 가을 시기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성찰의 그런 시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상 성찰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자연도 아름답고 절실의 계절이면서도 또 어떤 회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뵐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